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뚝배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도 정성껏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아이쿠야. 이놈이 시들어버렸네. 새벽녘 영의정을 지내고 퇴직한 송재의 다급한 외침이 고요한 마을을 깨웠다. 그의 손에는 시든 난초 한 그루가 들려 있었다. 평생을 영의정으로 지내고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퇴직한 정승이 난초 한 그루 때문에 이리 난리를 치다니. 새벽녘부터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달려나온 하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난초가 아니었다. 송재, 표은봉, 박철민 3명의 정승이 서로 무탈하게 관직 생활을 하자고 다짐하며 함께 심었던 사무정의 난초. 다시 말해 그들 우정의 상징이었다. 조선 중기, 사람들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끈끈한 우정을 두고 칼날 같은 세월도 배지 못하고 모진 풍파도 넘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조선 삼정승의 끈끈한 우정일 것이다라고 노래를 불렀다. 강직한 성품으로 평생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송재, 온화한 미소 뒤에 깊은 지략을 감춘 표은봉, 그리고 산처럼 묵직한 신중함으로 나라의 큰 흐름을 읽었던 박철민. 이들은 벼슬길에 오르기 전부터 학문을 논하던 중마고였으며 조정을 호령하는 정승이 되어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지탱하는 세계의 기둥이 되었다. 우리 조선은 삼정승이 있어서 무탈한 것이지. 삼정승이 우리나라의 보배야 보배. 주막에서도, 장터에서도, 그리고 조정에서도 사람들은 삼정승을 칭찬하며 존경을 표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관직을 모두 내려놓고 같은 고을에 터를 잡은 이들의 소일거리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다도를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특히 송재의 집 뒤에 있는 사무정은 그들이 가장 아끼는 장소였다. 그곳에는 세 그루의 난초가 나란히 자라고 있었으니 세 사람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지낸 것을 기념하여 함께 심은 것으로 퇴직한 그들의 자랑거리였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세 노인은 사무정에 모여 앉아 있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난초들은 제법 꽃망울을 맺기 시작했다. 허허, 이보게들. 우리가 함께 심었던 난초가 어느덧 이리도 훌륭하게 자라지 않았는가. 우리의 우정처럼 말일세. 송재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하며 자신의 난초를 어루만졌다. 세 그루 중 가장 곱게 뻗어 있는 것이었다. 그러게나 말일세. 특히나 자네의 난초는 줄기가 곱게 뻗은 기상이 꼭 자네를 닮았어. 저 기세라면 말이야. 분명히 올해 가장 먼저 꽃을 피울 걸세. 표은봉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신중함을 더하기 위해 살짝 느렸지만 언제나처럼 온화했고 그 말에 송재는 흡족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묵묵히 난초를 살피던 박철민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송재, 저 난초의 잎이 다소 노랗게 뜨는 것이 혹 양분이 과한 것은 아닌가? 꽃을 빨리 보려는 욕심의 걸음을 지나치게 주면 오히려 뿌리를 상하게 할 수도 있는 법일세. 그 말에 송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자신이 난초를 가꾸는 법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하다고 자부했기에 박철민의 조언을 간섭으로 받아들였다. 박정승, 자네는 평생이 그리 신중해서야. 만물은 피어야 할 때 피어야 그 가치가 있는 법이네.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고 좋은 걸음을 써서 잠시 식물을 아프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빨리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야말로 난초를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일세. 송재의 목소리에는 거슬림이 묻어났다. 박철민은 더 말하지 않고 씁쓸하게 차를 마실 뿐이었다. 그 사이 표은봉이 웃으며 중재하듯 말했다. 두 분 다 난초를 아끼는 마음이 깊으시니 그런 게 아니겠소. 그리고 송정승의 난초 재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우리가 어찌 따라가겠소. 표은봉의 말은 얼핏 중재하는 것 같았으나 실은 송재의 편을 드는 것이었다. 박철민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 더는 말하지 않았다. 그 자리가 파한 후 표은봉은 송재와 함께 걸어 나오며 말했다. 박철민 저자가 워낙 소심한 성미라 그런 게지. 자네의 방법대로 나에게 걸음을 주면 필시 빠르게 꽃을 피울 게야. 자네 방법이 올래. 송재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가슴 한편에는 표은봉의 칭찬 아래에 깔린 묘한 찜찜함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표은봉의 온화한 눈빛 속에는 송재의 난초뿌리 근처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벌레를 똑똑히 본 장면이 숨어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사실 박철민의 말이 맞고 송재가 틀렸다는 것을. 그래서 저 난초가 머지않아 시들 것임을.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고 송재 편을 드는 척한 것이었다. 이렇게 견고해 보이던 서로의 우정에 아주 미세한 실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무도, 심지어 그들 자신조차도 아직은 알아채지 못하는 아주 작은 균열이었다. 난초 정원에서의 작은 설전이 있은 지 석 달이 흘렀다. 송재의 난초는 결국 노랗게 시들어 죽고 말았다. 송재는 크게 상심했으나 표은봉과 박철민은 위로의 말을 건넬 뿐이었다. 두 사람의 난초는 여전히 푸르렀다. 그해 여름, 새 노이는 젊은 시절의 추억이 깃든 강가 낚시터로 향했다. 과거를 준비하던 시절, 머리를 식히러 자주 찾던 곳이었다. 셋은 나란히 앉아 낚싯대를 들이었으나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낚싯줄 끝이 아니라 제각기 다른 마음의 물결이었다. 송재는 이번에도 월척을 노렸다. 난초를 잃은 후 그는 유독 큰 것, 확실한 것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는 가장 질긴 낚싯줄에 큼지막한 미끼를 꿰어 강 중앙의 가장 깊은 곳으로 힘껏 던졌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왕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어야지. 낚시를 하려면 대어를 낚아야 사내 대장부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의 호언장담에 박철민이 넌지시 입을 열었다. 송재, 오늘은 물살이 거세고 물빛이 탁하니 큰 고기들은 바위 틈에 숨어 나오지 않을 걸세. 오히려 수초가 우거진 저 얕은 곳을 노리는 것이 현명할 수 있네. 하지만 송재는 코웃음을 쳤다. 허허. 자네는 여전히 피라미 낚시를 즐기는구먼. 큰 고기는 본디 깊은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야. 난초 때도 그러더니 이제는 낚시에까지 참견인가? 말끝에 가시가 돋았다. 박철민은 더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낚싯대를 수초 근처로 옮겼다. 그때 조용히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던 표은봉이 챔질을 하더니 제법 씨알 굵은 붕어 한 마리를 낚아 올렸다. 어이쿠, 이런 행운이 있나? 표은봉은 박철민이 말한 얕은 수초 근처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는 낚은 고기를 대나무 통발에 넣으며 송재를 향해 웃어 보였다. 역시 송정승께서는 노리는 바가 다르니 나랑 철민 양반 같은 사람은 이런 잔챙이에 만족해야지. 그런데 생각해보니 송정승께서 깊은 물에 던진 떡밥이 흘러 얕은 물까지 왔으니 이놈들이 이 근처로 몰려든 게 아니겠는가. 결국 송정승 덕분에 쉽게 고기를 낚았네 그려. 그 말은 겉보기엔 겸손하고 송재를 치켜 세우는 듯했으나 듣는 이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릴 수 있었다. 표은봉의 숨은 비아냥을 알아챈 송재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박철민은 그저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해가 기울도록 송재는 입질 한 번 받지 못했다. 표은봉은 서너 마리를 더 낚았고 박철민도 작은 고기 몇 마리를 낚았다. 결국 월척을 노리던 송재만 빈 어망으로 돌아와야 했다. 돌아오는 길, 새 노인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때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꿈을 꾸었던 이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시선은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송재의 조급함, 표은봉의 속을 알 수 없는 음흉함, 박철민의 답답할 정도인 신중함. 한때 서로를 보완해주던 성격들은 이제 서로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난초 정원에서 시작된 균열은 이제 낚시터를 지나며 제법 넓은 틈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평생의 벗이라 믿었고 곧 다가올 시험을 예감하지 못했다. 그해 가을, 한양에서 급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임금의 총애가 중전이 아닌 후궁에게로 향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중전이 낳은 원자의 입지가 불안해진 것이었다. 나라의 근본인 세자 책봉 문제가 수면 아래에서 들끓기 시작했고 이 소식은 낙향한 세정승에게도 전해졌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개인적인 감정의 틈은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신념의 균열로 폭발하고 말았다. 송재는 이 소식을 듣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새 뜰을 서성이던 그는 동이 트기 무섭게 두 사람을 불러 모았다. 이보게들, 우리가 좌시에 서야 되겠는가? 우리가 몸담았던 조정일세, 두 사람의 생각은 어떠한가?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네. 우리 셋이 함께 어전에 나아가 전하께 직접 아뢰는 것이야말로 조선을 위한 마지막 충정일세. 총재의 눈은 충의로 불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박철민이 창백한 얼굴로 그를 가로막았다. 총재, 아니 되네. 우리는 이미 퇴직했네. 나라의 정사는 조정의 대신들에게 맡겨야지.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닐세. 그리고 우리가 한양으로 가는 것은 나라를 위한 충정이 아니라 협박으로 비칠 수 있네. 전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군신 관계를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야. 제발 신중하게. 신중. 자네는 평생 그 신중함 때문에 대의를 놓치지 않았는가? 총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난초도, 낚시도, 이제는 나라의 일까지 박철민의 신중함이 발목을 잡는 것 같았다. 썩어가는 기둥을 보고도 기둥이 튼튼하다고 말하는 것이 어찌 충신이라 할 수 있겠나? 두 사람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동안 표은봉은 음흉한 성격과 조용한 지략의 대가답게 조용히 차를 마시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한참 후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두 사람의 마음 모두 나라를 위하는 충심이니 누가 옳다 그르다 하겠는가? 박정승의 우려도 일리가 있고 송제 자네의 충정도 하늘이 아실 걸세. 박철민이 희망에 찬 눈빛으로 표은봉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표은봉의 다음 말은 달랐다. 하지만 생각해보게. 우리 셋이 평생을 바쳐 모신 전하이시네. 그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아뢰는데 어찌 그 진심을 몰라주시겠는가? 내 생각엔 송제의 말이 옳다고 보네. 함께 한양으로 가서 조정의 기강을 바로 세워보세. 표은봉의 말은 송재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았다. 박철민은 당황했다. 표은봉이 자기의 편을 들어 송재를 말릴 줄 알았으나 정반대의 행동을 취한 것이었다. 실로 표은봉의 저 깊고도 음흉한 지략은 수십 년을 함께해도 짐작하기 어려웠다. 여보게, 간다고 치세. 그러면 가서 어찌할 작정인가? 박철민이 답답한 듯 물었다. 내가 먼저 전하께 주청하겠네. 무엇을 말인가? 아, 여보게들. 내가 먼저 전하께 효연대군을 세자로 책봉하자고 강력히 주장하겠네. 자네들은 뒤에서 내 말에 동의만 해주면 되네. 우리가 누군가? 퇴직했지만 그 유명했던 삼정승 아닌가? 우리 셋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전하도 어찌하진 못하실 것이야. 하긴 중전마마의 휴현대군이 세자의 적임자이지. 어찌 후궁인 경빈마마의 서자가 세자가 된단 말인가? 그건 아니될 말이지. 내 그리함세. 표은봉이 동의했다. 두 사람의 뜻이 강경하자 결국 박철민도 그들의 뜻을 꺾지 못하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렇게 한양으로 떠나기로 약조한 날 새벽, 송재와 표은봉이 길을 나설 채비를 마쳤을 때였다. 박철민의 집에서 하인 하나가 황급히 달려왔다. 대감마님들, 저희 대감마님께서 간밤에 호되게 곧불이 드시어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시옵니다. 송재는 기가 막혔다. 이런 중요한 때에 몸을 상하다니. 의도된 계략이었을까 아님 진짜 곧불에 걸린 것일까? 하지만 그의 성격에 동무가 아프다는 말에 한양으로 가는 길을 미룰 수는 없었다. 이런 중대사를 앞두고 몸을 상하다니 하는 수 없지. 우리가 먼저 올라가 전하를 뵙고 뜻을 아뢰세. 철민 차내는 몸을 추스른 후 도착하는 대로 합류하게. 송재는 박철민에게 이 한마디를 남기고 표은봉과 함께 한양으로 향하는 말에 올랐다. 그의 등 뒤로 표은봉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 미소의 이유를 알려면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사실 수십 년 전 송재가 대간으로 있을 때 표은봉의 부친이 탐관오리로 지탄받던 일이 있었다. 송재는 강직한 성품답게 일체의 우정을 배제하고 그의 아버지의 잘못을 추궁했고 결국 표은봉의 가문은 큰 곤욕을 치렀다. 표은봉으로서는 무척 서운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비록 자신의 부친이 잘못한 일이라 해도 우정으로 송재가 무마시키기에 충분한 일이었다. 하지만 송재는 규정대로 그 일을 처리한 것이었다. 나중에 부친의 잘못이 무명으로 밝혀져 실추됐던 명예가 복권되긴 했으나 그때의 수모를 표은봉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친구였다면 우정으로 눈 감고 넘어갈 만한 일을 송재는 원리원칙과 불같은 성격을 들어 처리했던 것이 늘 원한으로 남은 것이었다. 하지만 역시 음흉한 성격의 소유자 표은봉답게 겉으로는 송재와 끈끈한 우정을 유지하고 나라의 정사를 의논하며 처리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이제 표은봉의 복수의 때가 무르익었다. 사흘 후 창덕궁 인정전. 전하 청송 송재 회연 표은봉이 전하를 아뢰고자 입궁하였습니다. 들라하라.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어전에서 임금은 용상에 앉아 싸늘한 눈빛으로 두 노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관직을 내려놓은 지 오래인 두경이 이렇듯 급히 짐을 찾은 연유가 무엇인가? 임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낙향한 원로들이 예고도 없이 올라와 아련을 청한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았다. 더구나 한 사람이 빠진 것도 석연치 않았다. 송재가 땅에 이마를 대며 부복했다. 약조한 대로 그가 먼저 운을 떼기로 되어 있었다. 전하, 나라의 근본이 흔들릴까 근심하는 노신의 충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원자효 현대군을 세자로 책봉하시어 종사를 안정시키시고 만백성의 마음을 편안케 하시옵소서. 이는 저희 셋의 뜻과 일치하옵니다. 셋이라니 지금 과인을 아련하는 자는 그대 둘뿐인지 아는가? 아뢰옵기왕송하오나 영암 박철민은 곧불에 걸려같이 올라오지 못했을 뿐 그 역시 뜻은 저희와 같습니다. 송재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그 충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다. 그는 말을 마치고는 함께 뜻을 모으기로 한 표은봉을 바라보았다. 당연히 표은봉 역시 자신과 함께 부복하며 같은 뜻을 아뢰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표은봉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고요한 침묵이 계속 이어졌다. 송재의 간절한 눈빛을 애써 외면했다. 어전에는 송재의 외침과 표은봉의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침묵이 계속 흘렀다. 임금의 눈이 가늘어졌다. 함께 온 두 정승 중 한 명은 열변을 토하고 다른 한 명은 입을 굳게 다물고 부복하고 있었다. 이 기괴한 풍경은 임금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이는 원로들의 충정이 아니라 송재 혼자서 벌이는 정치적 시위처럼 보였다. 표은봉! 어찌하여 말이 없는가? 그대도 송재와 같은 뜻인가? 임금의 서리빨 같은 물음에 표은봉은 그제야 몸을 떨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사색이 된 듯 창백했다. 저 전하 송구하옵니다. 평생직인 송 정승이 한양에 올라가 전하께 문안을 드리자 하기에 그저 따라왔을 뿐이옵니다. 저는 송재가 이리도 가격한 주장을 펼칠 줄은 꿈에도 몰랐사옵니다. 표은봉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디 노신을 따르다 멋모르고 어전에 선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송정승과 박형승이 무슨 말을 나누었는지는 알지 못하오나 신은 다만 예뻐세 정에 못 이겨 들동무가 되어준 것일 뿐이옵니다. 그 순간 송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충심, 우정, 대의. 그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흩어졌다. 그는 분노가 아니라 거대한 허무함에 빠져 표은봉을 바라보았다. 내 이놈! 어찌? 임금의 분노가 폭발했다. 내 놈이 감히 과인을 능멸하고 조정을 기만하려 드는구나. 박철민은 어디 있느냐? 내 놈들이 무의한 것이 아니더냐? 전하, 아까 고한대로 박철민은 곧불에 걸려 한양에 오르지 못하였사옵니다. 송재가 간신히 말했으나 임금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밖에 도승지 있느냐? 당장 저놈을 하옥하고 배후를 캐물어라. 박철민도 당장 압송하여 국문하라. 송재는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의금부 나졸들에게 끌려나갔다. 끌려가는 그의 눈에 비친 것은 겁에 질린 척하며 고개를 숙이는 표은봉의 옆모습과 텅 빈 박철민의 자리였다. 국문이 시작되었으나 송재는 끝까지 자신의 충정만을 호소했다. 하지만 표은봉의 배신과 박철민의 부재는 그의 주장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결국 송재는 영모를 도모하려 한 역적으로 몰려 머나먼 곳으로 유배를 떠났다. 박철민은 굿불에 걸려 한양에 오르지 못한 것이 오히려 다행이 되어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으나 공우는 모두 삭탈되었다. 모든 것을 이룬 표은봉은 홀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번 일로 조정에서 충성스러운 신하로 여겨졌고 그로 인해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돌아온 지 며칠 후 표은봉은 박철민을 찾았다. 박철민은 텅 빈 바둑판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한때 세 사람이 즐겨 두던 바둑판이었다. 세상사란 결국 이 바둑판과 같은 것일세. 송재는 너무 큰 것만 보느라 작은 수를 놓치고 표은봉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박철민이 바둑판을 뒤엎었다. 와르르 흩어지는 바둑돌 소리가 처연하게 울렸다. 그만하게. 표정승. 박철민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자네는 바둑에서 이겼을지 모르나 인생에서는 졌네. 우리는 평생의 벗을 잃었고 나라는 큰 기둥을 잃었어. 그게 자네가 원하던 승리인가? 표은봉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철민이 다시 입을 열었다. 자네가 송재의 난초에서 벌레를 보고도 말하지 않았을 때 나는 알았어야 했네. 자네의 마음속에 자네 부친의 사건이 화근이 되어 복수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신중함만 믿고 침묵했지. 그것이 나의 죄일세. 그 말을 끝으로 박철민은 표은봉에게 등을 돌렸다.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며 교훈을 남겼다. 아무리 높은 벼슬에 올라도 자신의 강직함만 믿고 함부로 나서는 것은 부러지는 지름길이며 아무리 깊은 지혜를 가졌어도 새치혈을 잘못 놀리면 벗을 해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독이 된다고. 또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침묵하는 것 역시 때로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임을 잊지 말라 하였다. 그로부터 10년 후 유배지에서 송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임종 전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고 한다. 난초는 끝내 다시 피지 못하였구나. 그 소식을 들은 박철민은 사무정을 찾아가 남아있던 두 그루의 난초를 모두 뽑아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소나무 3그루를 심었다. 하지만 그중 한 그루는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말라 죽었고 한 그루는 뿌리가 썩어 쓰러졌다. 오직 한 그루만이 외롭게 자라났으나 그 소나무는 평생 곧게 자라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로 살아갔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기울어진 소나무를 보며 말했다. 저것이 바로 박철민의 마음이로다. 한쪽으로 기울어 바로 설 수 없는. 한때는 난초처럼 곱고 샘물처럼 깊었던 새 정승의 우정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져갔다. 그들이 함께 심었던 난초도, 그들이 함께 낚았던 강물도, 그들이 함께 웃던 자리도 이제는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다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전해졌다고 한다. 난초를 고를 때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그 뿌리를 보라. 곧은 줄기는 쉬이 꺾이고 화려한 꽃은 쉬이 지나니 오직 깊이 박힌 뿌리만이 풍파를 견디느니라.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새정승의 난초라는 이름으로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으니 우정이란 것이 얼마나 귀하고도 쉬이 무너지는 것인지를 일깨우는 경계의 이야기가 되었다.